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한테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아주 고소한 사건이 하나 떠올라서 매번 논팅만 하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자꾸 터져나올 것만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결혼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불같은 사랑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만 남네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 딜러였습니다. 모든 외제차 딜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 예비 신랑은 허세가 가득하고 허영심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차를 계약하지 못하면 인센티브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돈을 턱턱 쓰던 사람이었죠. 차도 외제차를 거의 빚내다시피 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허세랑은 거리가 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비 신랑도 저한테 꾸미지 않는 순수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돈 아껴 사는 모습이 마음에 든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 치장에만 신경 쓸 수 있으니 오히려 저 같은 여자가 편했을지도 모르죠. 근데도 왜 결혼까지 생각했냐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그때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고아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농사라고 하면 늘상 시골에서 가난하게 산다고들 생각하시던데 그거랑은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고성 땅이 전부 우리 집 땅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규모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우리 외가, 그러니까 어머니네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농작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릴 사위로 장가를 들어서 외가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고 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오롯이 그 땅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일대를 전부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학업이었습니다. 돈은 넘칠 만큼 있으나 어릴 때부터 농경일을 배우느라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하셨어요. 그 덕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큰 물에서 놀아야 성적도 오르는 법이라며 저만 홀로 서울에 상경을 시키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나쁜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던 집순이라 그런지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롭긴 했지만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다녀와서 복습과 예습을 거치면 잠잘 시간이었기 때문에 퍽 괜찮았어요. 외로울 틈이라는 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죠. 주말에 별일 없으면 고성으로 내려가거나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했고요. 부모님의 농작지는 사계절 내내 바빴습니다. 과수원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배추밭도 있고 입구에 여기부터 고성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예비 신랑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매너가 있다며 가볍게 만나보라는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지인의 말처럼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도 여전히 같이 있으면 늘 재미가 있었죠. 삭막한 서울에 서로를 헐뜯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을 살아도 평생 즐거울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의 사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서울 생활 접고 고성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제 예비 신랑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버려진 자식 같은 걸로 생각한 건지 뭔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니 저를 측은한 얼굴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했죠. 부모님이 차려주는 따끈한 밥상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굳이 정정해주진 않았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될 일이고 또 미리 말해봐야 골치만 아플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것도 돈이 없어서 제 뒷바라지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사시는 줄 알더라고요. 작은 땅에 겨우 먹고 살 만큼 돈벌이 하면서 저의 서울 생활을 지지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는지 가끔 저에게 그런 언행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농사철이 끝나면 틈틈이 다음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해외여행도 가시고 상당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셨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다녀온 여행지보다 부모님께서 다녀온 여행지가 몇 배나 더 많으니까요. 그치만 예비 신랑이 그런 사정까지야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제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자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솔솔 나오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에 살고 계시는 시댁부터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긴장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밝은색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고 선물도 양손 한가득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은근히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농사를 짓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하셔요. 보리밭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어쩜 죄다 풀떼기네 그래.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려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나 키우지. 뭔 죄다 풀떼기야? 나중에 자식들 배고플 때 되면 소를 키워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농담이랍시고 하호호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산업은 몸이 힘들고 순수이익이 많이 남긴 하지만 정이 많이 들어서 팔아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린다고 접으신 사업이었어요. 솔직히 농경지가 그리 큰데 축산업에 손 한 번 안 대어 보셨겠어요? 하지만 굳이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시댁도 사실 서울에만 살았지 그닥 풍족한 건 아니었거든요. 서울 산다는 그 자부심에 저희 집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다. 혹은 며느리 될 사람을 벌써부터 기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차피 실상 저희 집은 엄청나게 여유가 있으니 결혼하고 나면 판도가 바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혹시 철마다 내려가서 우리 아들이 농사일 거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시골에 일하는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살면서 부모님 농경지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걸요? 너야 딸이니까 그렇지. 사위를 어떻게 부려먹을 줄 알고 그렇게 장담을 해?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임금도 넉넉히 드리고 있어서 철만 되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서시거든요. 그래봐야 농사일일 텐데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으시겠니? 자꾸만 저희 집을 무시하는 그들의 발언에 제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없이 살아서 하면서 시골을 무시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취미가 스포츠카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시골집 차고에 가면 억소리 나는 스포츠카가 3대나 있어요. 서킷 경기장을 빌려다가 취미생활로 개인 레이싱까지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런 것도 모르고 돈돈거리는 게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골을 무시한다고 해도 예비 사돈이 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저러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 간의 화합인데 벌써부터 일이 삐걱거리면 평생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만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 점점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도 노후는 별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정년퇴직 앞둔 시부는 모은 돈을 야금야금 투자했다가 날려먹었다고 들었고,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고, 아무튼 저한테 아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농사일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키는데 농사일로 한번 뼈 빠지게 굴려볼까 하는 나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저희 농지에 철만 되면 마을 초입까지 줄을 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요. 부모님께서 늘 남을 도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신 분들이라서요.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행색이 어떻든 편견과 차별 없이 일을 시키고 평생 일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편견을 가진 시댁 식구들이 어찌 마음에 들겠나요? 가족인 저조차도 고추 한번 따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견례를 해봐야 서로 빈정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차일피일 저희 집에 가는 것을 미뤘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랍시고 선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자기네 집에 가는 걸 미루는 거야? 지금 농사철이야? 나 일 시킨다고 하셔서 지금 자기가 일 못하게 하려고 안 가는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수학철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일 시키지 말라고 해서 지금 자기네 집 안 가는 거지? 아, 결혼하고 나면 나 맨날 몸빼바지 입고 처갓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나한테 고추 따는 일 한번 시켜본 적 없는 분들이셔. 말 그렇게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우리 엄마 말 못 들었어? 서희는 평생 손님이라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나한테 일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벌어두셨겠어? 에이, 내가 효도하는 셈치고 가서 일 도와드리는 게 처가에도 낫겠다. 자기가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어떡해. 저는 솔직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매번 계약 못 따내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카드값에 허덕이는 주제의 말이에요. 예비신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불만인지 궁시렁거렸어요. 나 손 망가지면 안 되는데. 농사일 하다가 손톱이라도 빠지면 어떡하지? 몸빼바지도 없는데 남대문 가서 하나 사야 되나?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멍청이랑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그치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데려가 인사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 농사 규모를 보거나 하면 자기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제대로 당하기도 전에 내쳐질까봐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에게 2주 뒤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저희 집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원래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일주일 전에 예비 신랑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래도 외제차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를 꾸역 끌고 다녔던 탓에 장고장이 많긴 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유지비로 그냥 국산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지만 외제차라는 그 엠블럼이 뭔지 예비신랑은 끝까지 그 장고장 많은 차를 고집하더라고요. 아무튼 차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비신랑은 차라리 날짜를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고생도 좀 하고 잘 됐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도 또 시내버스를 타고 거의 3시간 30분을 걸려서 돌고 돌아 도착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10시를 훌쩍 넘겼더라고요. 젊을 때 운전대를 잡았던 예비신랑은 오랜만에 탄 버스에서 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돌려도 토할 것 같다면서 지가지는 어떻게 가냐고 벌써부터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갈 때는 멀미약이라도 마시자고 했죠. 아니, 이런 시골에 도대체 어떻게 사신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 타고 3시간을 넘게 와야 하는데 그것도 3번이나 갈아타고. 어차피 다음부터는 차 끌고 올 거잖아. 여기에 내 차 끌고 왔다가 하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총구석이라 도로 사정도 영 좋지 않고. 여기는 경운기 타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들도 다 외제차 잘만 끌고 다녀. 참나,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제차를 끌고 다녀? 억소리 나는데. 우리 매장만 해도 다 서울이나 경기권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데 사는 사람 없다.
그러는 예비신랑 차도 억소리 나는 차는 아니거든요. 이름만 외제차지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가 누굴 무시하는지 원. 때마침 저희가 간 날이 장이 들어섰던 날이라서 아버지께서 시장에 오셨다가 저희를 태워가기로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벤츠 하나 끌고 다니시는데 예비신랑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함을 토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장날에 꼭 1톤 트럭을 몰고 오시거든요. 시퍼런색 포터를 탈탈탈탈 끌고 오시는데 뿌옇게 먼지가 일면서 예비신랑이 기침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먼지를 털어내고 운전석에서 절 보며 반가워하신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가운데에 제가 타고 조수석에 예비신랑이 앉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운데에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비신랑은 트럭에 자리가 없어서 뒤에 짐 실는 곳에 타게 되었어요. 나한테 지금 여기에 타라고? 나 양복 입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기야.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옆에 앉을래? 내가 앉아야지. 그게 보기도 훨씬 좋잖아. 예비신랑은 투덜거리면서 짐 실는 곳에 앉았어요. 세차도 안 하셨는지 양복에 먼지는 잔뜩 묻고 흙바람이 탈탈 일면서 예비신랑은 꼼짝없이 흙먼지를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내릴 때 그의 얼굴을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차라리 벤츠를 끌고 오지 않으신 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이 났습니다. 심지어 버스에서 잃었던 멀미가 가시지 않았는지 계속 헛구역질을 해대는데 진짜 웃음 참느라 혼이 났네요. 저희 시골이 방지턱이 좀 있기도 하고 도로를 매끈하게 밀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거든요. 트럭의 승차감이 얼마나 나쁜지 다들 모르시죠? 계속 꿀렁꿀렁거리는데 방석도 없이 철바닥에 앉아 있었으니 엉덩이가 꽤 욱신욱신 아려왔을 겁니다. 결국 예비신랑은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다면서 집에 갈 때는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고 아니면 택시를 부르자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될 사람이 인사로 오는 건데 어떻게 짐짝 취급을 할 수 있지? 아빠가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 원래는 걸어가야 하는 건데 굳이 장날 기다렸다가 우리 태우러 오신 거잖아. 차라리 걷는 게 나았겠어. 엉덩이에 멍든 것 같단 말이야. 자꾸 엄살 부릴 거야? 엄살이라니.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저는 일단 알겠다며 예비신랑을 달래준 뒤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히 부지런하게 준비하신 건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예비신랑의 얼굴도 좀 풀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반찬수가 많았습니다. 닭백숙의 다리를 쫙 뜯어서 예비신랑의 앞접시에 놓자 예비신랑은 아주 신이 나서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만큼은 정말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시원시원하게 밥을 먹는 예비신랑을 보고는 아주 마음에 드신 눈치였어요. 물론 저는 이미 결혼하지 않겠다는 마음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자 부모님께서는 예비신랑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직장이 어디고? 저는 서울에 있는 비모터스라고 외제차 딜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야기가 나오자 평소에 스포츠카 타는 것을 즐기며 차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쏟으시는 우리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이 나셨어요. 이것저것 차에 대해 물어보시자 예비신랑은 어찌 그리 차에 대해 많이 아시냐고 되물었죠. 내가 차에 관심이 많아. 나도 빠르게 달리는 차를 좋아하거든. 스피드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차 한 번 못 몰아보셔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승차감은 트럭이랑 비슷할걸요? 속도가 달라서 그렇지 스포츠카도 빨리 몰면 승차감 자체는 트럭이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마치 외제차 비싸서 못하지? 라는 느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트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그 트럭이 왜 세차도 안 되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차는 진짜 막 쓰는 짐 싣는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짐만 한가득 실어 나를 텐데 굳이 세차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인드였죠.
우리 어머니께서 수집하시는 스포츠카는 매일같이 광내느랴 하루를 보내야 할 정도였거든요. 거기다가 엔진 관리 차원에서 서킷까지 차량을 탁송해서 들고 가면 매끈한 레이싱 코스에서만 타셨고요.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한 수인 어머니에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어머니께서도 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살면 적적하진 않으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좋을 텐데. 솔직히 농사 지어봐야 얼마나 버시겠어요. 노후 자금 모으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러지 말고 여기 대충 정리하고 그걸 노후 자금 삼아 서울로 오세요. 여기를 정리하라고? 에이, 대대손손 물려주는 땅인데 그럴 수 없지. 여기가 무슨 개발지도 아니고 끽해봐야 서울 집값만큼도 안 나올 텐데요. 아, 그러네. 팔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얻으시겠네. 그냥 여기서 사시는 게 장인 장모한테는 더 좋으려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우리 집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일삼자 부모님의 표정이 단박에 어두워지셨습니다. 아마 돈 자랑을 여기서 하긴 너무 유치하고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나 고민하시는 듯 했어요. 노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사돈댁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 봐. 뭐 그래도 서울집 팔고 여기 내려오면 떵떵거리면서 사실 수 있을걸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 소나 키우지 왜 풀떼기만 키우냐고 하시던데 왜 축산 쪽은 안 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집을 무시하자 부모님께서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려온 남자이니 함부로 못하시는 듯 했어요.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풀떼기나 키우냐니. 축산업보다 훨씬 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물정 모르네. 척값만큼 속값도 비싸다던데. 그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소 판값보다 키우는 값 계산을 먼저 해야지.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누군데 그래. 예비 신랑은 제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본인 딴에는 아는 척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빈정상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부모님의 표정도 좀 풀어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랑이 또 한 건 했지 뭐예요? 어째 술이라도 한잔 할 텐가? 술 마시면 이따 버스에서 멀미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서울 오시면 그때 한잔 하시죠. 날도 어둑해질 텐데 역 자고 가고 여기서 자고 내일 가도 되지 않겠어? 잠은 집에 가서 자야죠. 거기다가 침대도 없을 텐데. 저 침대 없이 못 자거든요. 아, 혹시 내일 농사일 거들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도 주 5일제로 일하나요? 시골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주 5일제뿐이겠어요? 추가 수당에 시급도 넉넉하게 주거든요. 시골 사정도 모르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무시를 해대니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오히려 어쩌다 저런 모지리를 데리고 왔냐는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할 말 없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 그럼 더 늦어지면 버스 끊기니까 얼른 가봐요. 아버지께서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비 신랑이 극구 사양을 했어요. 아마 차 키를 챙기신 걸로 봐서는 벤츠를 몰고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비 신랑은 트럭인 줄 알았나 봐요. 죽어도 싫다고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택시 불러서 가겠다고 전화 드리겠다고 인사를 한 뒤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콜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셨는지 창고에서 이것저것 챙겨오셨어요. 농사 지은 구황작물부터 톡을 끝낸 보리까지 손수 지으신 상품들이라 아주 자부심 넘치는 농작물이었어요. 저는 그 맛을 익히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양손 가득 챙겼는데 예비 신랑은 영 탐탁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나 보리밥 안 먹는데 솔직히 감자도 별로 파지 않나? 저는 예비 신랑의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그간 눈치 빠르던 건 다 연기였는지 왜 찌르냐고 저한테 슬쩍 심퉁을 부리더라고요. 애써 챙겨준 농작물까지 시큰둥해하니
어머니는 완전히 정나미가 털린 듯한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겸연쩍게 웃고는 계속 이따 연락드릴게요만 반복했어요. 시골 농작물은 먹지도 않는다는데 뭘 그리 챙겨주고 그래요? 조심히들 가고 다음에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간 건강하게. 다음에는 서울에서 봬요. 제가 완전 비교도 안 되는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머니께서 직접 차린 상이 별로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물론 제가 뵙에 꼬여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만 배 터졌던 그날을 뒤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4대의 나이에 결혼 압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나 골라서 결혼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예비 신랑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퍽 다정하게 제게 물어보았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별을 이야기할 생각으로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왜? 장인 장모가 그 땅 팔고 서울이라도 오시겠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땅을 팔긴 왜 팔아? 에이씨, 그 땅이라도 팔아야 우리 집 사는데 좀 보태주시고 할 거 아니야. 솔직히 시골 땅값이 얼마나 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한 푼이 급하잖아. 그거야 네가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길래 사치 좀 그만하고 돈 모아두지 그랬어? 그깟 고물차 굴린다고 한 달에 나가는 유지비가 얼마야? 제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말로 잔소리를 해대자 예비 신랑이 정색하며 입을 다물더군요. 그 사람이 제일 아끼는 외제차를 대놓고 무시해서 더욱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트럭만 하다가 외제차 타보니까 좋지 않든? 너도 솔직히 내 차 타면서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랬잖아. 내가 외제차를 한 번도 안 타봤을 것 같아? 어이없어 정말. 그리고 자꾸 우리 집 무시하는데 나 너무 기분 나쁘거든? 내가 또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그건 무시가 아니라 사실이지. 대놓고 말해서 사위 될 사람 온다는데 트럭 세차도 안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버스 타고 갈 거 뻔히 알면서 줄줄이 농사 지은 거 싸주실 건 뭐야? 그거 누가 먹는다고. 그게 무시를 한다는 거야. 남들은 감자 안 사 먹고 보리 안 사 먹니? 귀한 거 손에 들려주니까 싫은 티나 팍팍 내고. 네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네가 우리 집 분수에 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고. 마지막 말은 솔직히 비꼰 거나 다름없었어요. 우리 집 분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놈이라고 말한 거였지만 그 인간은 마치 제가 주제 파악이라도 한 듯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이랑 고성이랑 수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나도 외국 회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끝까지 고작 외제차 딜러 주제에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허세를 떠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결국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예비 신랑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안 차이 때문에 그러냐며 전혀 신경 쓸 거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굴다가 제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차는 거냐며 고성에는 이런 남자 없다고 저한테 악을 쓰고 달려들다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빤히 보자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더니 지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시촌년이랑은 결혼 못하겠다고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너네 집 농사 짓는 거 너무 쪽팔렸어. 집이 크긴 하지만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밭만 널찍하게 있는 것도 이상했고 트럭 하나 탈탈 몰면서 농사가 천직인 듯 구는 너네 부모님도 가난해 보이더라. 노후 자금이라도 내놓아라 할까 싶어서 고민이었는데 잘됐다 촌년아. 예비 신랑은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헤어짐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더러운 꼴을 하는 그 사람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그 사람은 연락을 뚝 끊었어요.
지지부진하게 매달리기라도 했으면 서로 피곤할 법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요즘 왜 안전이별이니 뭐니 말도 많잖아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으로 나쁜 짓을 한다던가. 그래서 한동안 예민하게 지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2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날 그렇게 만난 뒤로 딱 한 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헤어질 거라고 하긴 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어디서 그런 모질이를 데리고 왔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셨고요. 그 모질이랑은 어떻게 됐니? 헤어졌어요. 아니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한테 촌년이니 뭐니 막말을 하더라니까요.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촌년? 내가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일찌감치 서울로 상경시킨 건데 그게 뭔 소리래? 그리고 딱 보아하니 집도 차도 없어 보이던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한다니? 다 끝난 사이니까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도 한마디 콱 해줬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아주 기를 콱 눌러주러 가자. 저는 어머니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뭘 어떻게 기를 눌러주겠다는 건지 이미 끝난 마당에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뒤이어 나온 말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어. 내가 이번에 B사에서 나온 스포츠카를 한 대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니? 예약이라도 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모지리가 B모터스에서 일을 한다며? 가서 아주 기를 팍 살려주려고 했는데 헤어진 마당에 그럴 필요 없지 뭐.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마. 저는 어머니께 아니 스포츠카가 3대나 있으면서 또 산다는 건 너무 사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하늘 아래 같은 엔진은 없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재력을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은근히 재밌겠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는다고 풀떼기만 먹고 산다고 가난한 줄 알았던 우리 집에서 떡하니 그 차를 사겠다고 예약을 하면 얼마나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볼까 싶어서요. 어머니께 어디서 만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니 B모터스 앞에서 바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곱게 차려입고 전 남편이 일하는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수일 만에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니 전 남친이 퍽 놀란 듯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역시 나만한 사람이 없지? 그게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야? 차 사러 왔어. 우리 엄마가 차 사고 싶대서. 여기에 어머님 타실 만한 차가 없을 텐데. 괜한 허세 부리지 말고 정 그러면 내가 중고차 딜러라도 소개시켜줄게. 우리 차 꽤 비싸다. 땅 팔아도 사기 힘드실걸?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라도 드려야 하나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저거 뭐야?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곧 부앙하는 큰 소리와 함께 매장 주차장에 새끈한 스포츠카 한 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자기 보러 왔냐고 넌지시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던 전남친의 눈도 돌아가게 만드는 스포츠카였습니다. 그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진 컬렉션 중 가장 아끼는 차였어요. 국내에는 딱 5대만 들어온 차량이라 무려 20억 원이 넘는 차이기도 했고요. 5대 중 1대는 우리 어머니, 나머지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사가신 걸로 알아요. 커다란 엔진음에 걸맞는 매끈한 작태에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하러 나갔어요. 제 옆에 있던 전남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가서 다가가더라고요. 안에 누가 타 있을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하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도 위로 쭉 열리는 스포츠카 모델이었죠. 저는 그 차를 얼마나 어머니께서 애지중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서킷에서만 타는 차량이었고 혹여 하부가 손상될까봐 서킷까지 무조건 탁송으로 옮겨가는 차였어요. 그런데 고성에서 서울까지 저 차를 타고 달려오다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전 남친의 길을 눌러주고 싶었는지 절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곧이어 차량 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은 모두 기겁을 했어요.
그 안에는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몸빼 바지를 입은 아줌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푹 터졌어요. 전 남친이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그 표본대로 나타나셨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였습니다. 매장 사람들 모두 벙쪄서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고 전 남친도 사태 파악 못하고 당당하게 딱 들어와서는 전 남친에게 카탈로그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눈만 꿈뻑이던 전 남친은 헐레벌떡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차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고작 2억밖에 안 해? 이런 싸구려 차가 잘 나가겠어? 아무리 봐도 너무 싼 티가 나네. 이 차 10대 뽑아봐야 내 차보다 싸잖아. 내가 딱 이 한마디만 할게. 네가 트럭 타고 들어온 그 초입부터가 전부 우리 집 땅이야. 멀리 산 하나 있던 거 기억나? 거기까지가 전부 우리 밭이야. 어디 농사 짓는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래? 평생 우리 같은 사람한테 차나 팔면서 살아. 그러자 매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싸구려 차 보려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깝다면서 저보고 가자며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아니 장모님, 이 차가 장모님 차 맞아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왜?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 양심도 없다 진짜. 사람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땅이며 밭이며 다 팔면 강남에 빌딩이 몇 채인 줄 알아? 전 남친이 따라오면서 계속 왜 말 안 했냐고, 이런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저에게도 미리 언지를 줬으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콧방귀를 뀌었죠. 만약 미리 말했으면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착한 척, 매너 있는 척 다 하면서 뒤로는 재산이라도 한 푼 얻을 수 있을까 음흉하게 굴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 겉과 속 다른 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조상님이 도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런 잡소리를 전부 무시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차에 시동을 거셨어요. 부릉부릉 주위가 울릴 만큼 엄청나게 큰 엔진 소리가 들리고 정말 몇 초 만에 슝 강남대로를 달려나갔습니다. 달리면서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스포츠카에 목숨을 거는지 알겠더라고요. 속이 뻥 뚫리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전 남친이 저에게 그 차 뭐냐, 어디서 산 거냐, 너네 집 부자냐, 나를 속였냐 연락 오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가뿐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이지 않나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농장의 규모가 어떤지 매출이 어떤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서울 산다는 자부심으로 시골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든든한 처갓집 잃고 평생 남 밑에서 차나 팔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나름 대기업에 다니는 인재고 그런 놈 말고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제게 더 이상 선짜리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끝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서 정말 멀쩡하고 젠틀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